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학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군사력 평가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부터 이제 뉴스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뭐 오래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뒤로 갈 수 있는데, 뭐 가장 멀리 가면은 19세기 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최근에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부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2014년도에 있었던 유로마이단 그 혁명이라 하기도 하고 유로마이단 운동이라고도 하는 것은 사실상 유로마이단 쿠데타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우크라이나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야누코비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시작했죠. 그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쿠데타고 불법인 거 알고 있지만은 이제 힘으로 이렇게 모든 걸 물어붙였습니다. 특히 그 세력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네오나치라 그러는 반데라이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부터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티 펀드나 CIA나 USAID가 광범위하게 침범해서 인플루언서들 키우고 그 조직들을 이렇게 계속 양성해 왔습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큰 땅을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러시아계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35%에서 40% 정도 러시아계 인구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소요 사태를 결국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 내에서도 러시아계도 있고 우크라이나계도 있는데 그 러시아계 군인들이 자기 고향을 공격하니까 결국 거기서 나와가지고 반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바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달부터 실제로 한 4월 달 정도에 처음에 소요가 일어나다가 이제 발포가 일어나부터 이제 4월 달 정도부터 계속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다가 2014년 9월 정도에 1차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한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와 독일이 개입해가지고 민스크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민스크 협정을 다시 위반하고 계속 진행돼가지고 2015년 2월 달에 민스크 2 협정을 맺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협정을 2차례 맺는데 그 이후에도 협정을 계속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까지 거의 7, 8년 동안 14,000명의 민간인들이 그 돈바스에서 죽었습니다. 러시아계가 죽은 거죠. 그 사실은 OSCE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은 다 사실인데 이제 왜 알려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미디어들이 커버하지 않으니까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특히 우리가 뭐 한 7,000km 떨어진 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는 이제 너무 머니까 언론이 잘 모르고 하니까 서방에서 보도하는 대로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쟁이 끝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알려지게 되고 해서 옛날보다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황을 알려면 우크라이나 전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정도로 알기에는 6.25 때 같이 이렇게 알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동부와 남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전체 국면을 보려면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주공과 조공이라 그럽니다. 주로 공격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그 주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옆에 보조 공격을 합니다. 보조 공격을 하면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방어 세력들이 그쪽으로 병력을 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주공을 잘하기 위해서 보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주공이 세 방향이 있고 조공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은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다. 과거 돈바스라 했던 지역에 있는 네 개 주가 이제 주공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주공은 이제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프 방향이 주공이고요. 하르키프는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입니다. 키예프가 제1도시고 하르키프가 제2도시입니다. 이거 뭐 우크라이나 말로 하르키우라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영어로 된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르키프라 그러는데 거기가 첫 번째 주공이고, 두 번째는 중심부인 도네츠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루한스크라고 해서 그 하르키프와 이제 도네츠크 사이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공이고요. 주공에서 핵심은 도네츠크입니다. 도네츠크가 주공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조공은 남부와 북부에 조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자파로지아하고 헤르손 쪽에 이제 그거는 이제 크림 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조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북부에는 이제 처음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다가 2024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막다가 금년 4월에 이제 방어에 성공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밑에 붙어 있는 주가 수미주거든요. 그 수미주 쪽으로 러시아가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충지대를 만든다. 그래서 적어도 포병 사거리 밖으로 이제 몰아낸다 하면서 이제 그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이 포병 사거리가 20km가 될지 뭐 50km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전체가 돈바스를 중심으로 밀고 있고, 양쪽에는 조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운데 쪽은 주공이고 양쪽 끝은 조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수미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르스크 침공에 의해서 그걸 러시아가 이제 한 8개월 동안 작전을 해가지고 끝내고, 8개월이 아니고 10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어쨌든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수미 지역으로 왔는데, 수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후퇴를 하면서 거기에 지뢰밭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침공을 못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진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한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한군이 공병이 와가지고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된 보급로에 대해서는 드론 방지 건물을 세우고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떤 그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거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수미 지역은 아무래도 지뢰지대도 깔고 하니까 러시아가 빨리 못 내려오죠. 그래서 이 수미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빼가지고 저기 이제 도네츠크에 있는 돈바스에 있는, 특히 지금 중요한 포크롭스 쪽으로 와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풍선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끌고 나가면은 조만간 또 수미 지역이 조금 더 빨리 밀릴 겁니다. 다만 지뢰지대 개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건 첫 번째 그 주공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공이 이제 하르키프 지역입니다. 여기 하르키프의 볼찬스크 지역에서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르키프가 제2도시인데 지금 볼찬스크가 한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 포병에 의해서 하르키프가 다 타격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르키프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시민들 다 철수 명령을 내렸고 거기서 일부 이제 자기 철수 안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 러시아계나 이런 사람들 그냥 남아 있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좀 막고 있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맹공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군사력을 너무 소모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다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오면 루한스크 지역이 있습니다. 루한스크 주는 완전히 러시아가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이제 하르키프의 이제 그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루한스크에서는 서쪽이지만 동부 하르키프 쪽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하르키프 북부는 쭉 이렇게 연결되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아마 러시아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소모전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출을 빨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우리가 유생 역량 경멸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그 소모시키는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대치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오스킬 강이라고 드네프로 강 지류가 있는데 거기를 대부분 다 도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력을 모아서 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초점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에 있는 포크롭스크입니다. 포크롭스크인데 우선은 그 위에 잠깐 최근에 발전한 쿠판스크는 루안스크 지역에서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제 쿠피안스크 거기 도네츠크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 지역이 지금 오랫동안 포위를 하다가 도심에 러시아군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러시아군은 이때까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외곽으로 계속 포위를 해가지고 안에 계속 그 화력으로 때렸습니다. 화력이란 것은 포병과 드론과 이제 미사일 같은 걸로 항공기 폭탄 이런 걸로 때리는 거죠. 직접 병사가 가서 작전하는 것보다는 화력으로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할 때만 병사가 가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쿠판스크가 큰 도시인데 거기를 외곽을 계속 이렇게 포위만 하고 있다가 지금 도심으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도심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심 안에 이제 방어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방어군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도심으로 들어오면 전선이 비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침공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까지 우리 전선이 있겠지 밀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정보가 상당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심에 침공하면은 상당히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침공한다고 단숨에 무너지지는 않는 것은 도심에는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 가듯이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제 내 뒤에 갑자기 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혼란이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도심 침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전투의 어떤 단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쿠판스크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이 도네츠크 지역이 왜 다른 데에 비해서 전선이 이동이 안 되는 걸까? 여기가 공업 지역이고 광업 지역입니다. 이제 돈바스 전체가 우크라이나 부가 거기에 다 있는 데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공업, 광업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많은 러시아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 인프라 투자도 해놓고 이런 데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가 평지인데 이 동남부 지역만 이제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고지를 점령한다는 게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한편 저지에서 고지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희생도 많고 그래서 이 고지전을 오랫동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 전쟁을 할 때 혹시 자기네들 희생이 많아지고 위험해지면은 나토군이 들어와서 자기를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기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뭐 그야말로 시간에 전혀 압박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는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고지전 같은 거나 도심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뭐 지하 터널 같은데 이런 데 작전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도망갈 길도 열어놓고 해서 그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막 공격하는 일이 없게 이렇게 이제 좀 몰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보면은 굉장히 진도가 늦은 이유가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지형 지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요한 지역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방어선이 굉장히 뒤에 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서쪽으로 갈 때는 방어선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 건설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이 방어선들은 7년 동안 건설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최근에 건설했던 건 상당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조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도심 지역 중요한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지형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작전하는 방법이 이렇게 전선이 형성돼 있으면은 전선을 여기저기 찔러 봅니다. 찔러 보고 약한 쪽이 있으면 쭉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천밀이라 그래요. 쐐기를 박는데 쐐기를 박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그쪽으로 전력을 많이 퍼부으면은 쭉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못질을 하거나 쐐기질을 할 때 벌어지듯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전력을 많이 넣으면은 이제 쭉 계속 전진을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핀스라 그럽니다. 집게라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포위를 해서 결국은 가마솥 모양을 만듭니다. 완전히 동그랗게 둘러싸면은 그 안에 있는 포위된 군이 그 굉장히 큰 저항을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위하는 세력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마솥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 모양을 보고 동글동글하게 가마솥 같은 게 많이 있으면 그게 작은 가마솥이든 큰 가마솥이든 이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전투가 어떻게 기울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선 모양이 이렇게 가마솥 같은 게 조그만 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그쪽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인 도네츠크로 올라가면 도네츠크는 이제 세 번째 주공 방향인데 이 러시아는 이 도네츠크를 점령하는 게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 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출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나씩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공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포크로스크 지역이고요. 특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 이 세 개 삼각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도네츠크 전선의 마지막입니다. 슬로비안스크는 왜 중요한가 하니까 2014년도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공격했던 데가 슬로비안스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찾는다는 것은 러시아계 주민들한테 그 역사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기까지 함락을 하면은 돈바스 전역이 거의 끝이 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몰려 있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표시하면은 현재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지금 해놓은 데가 러시아군이 진출하는 방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핀스 모양을 만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이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놨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시했습니다. 여기 포크롭스크가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남부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시면 거의 지금 갈 길이 한쪽만 이 50이라는 고속도로 하나만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러시아 화력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두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지역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0일 최후 통첩을 7월 14일 날 했다가 갑자기 7월 28일 날
10일 제후 통첩으로 바꿨죠. 그러고 나서 알래스카 회담을 했고 뭐 그 이후에 진행됐는데 이게 포크로프스카 함락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조급하게 했다는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걸로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크롭스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조프 12여단을 투입해가지고 정예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막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어렵고 포크롭스크 시내 안에 지금 그 DRG라 그럽니다. 디버저너리 레코너선스 그룹. 그래서 분산 정찰대가 들어가가지고 수색대죠. 들어가서 교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시내 안에서도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은 많지 않고요. 교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세력은 계속 밖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롭스크는 함락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포크롭스크 오기 전부터 한 10개월간 계속 전진해가 포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격한 지는 한 2, 3개월 되는데 아마 이 포크롭스크는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포크롭스크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게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물류 허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차단하고 나면 북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프카, 크라마토스크, 슬로벤스크 쪽이 전부 굉장히 공경에 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급이 안 되면은 오래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면 계속 이제 이 보급로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계속 물자 보급품을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상당히 애를 먹겠죠. 그리고 이 보급로가 차단되면 다른 쪽 차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포크로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 지도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쪽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 시차는 좀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 있는 쪽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우크라이나 다시 좀 회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진일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진일퇴가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니까 이 벌리는 집게 부분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집게를 막으면 그 진출 자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게 전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집게 그 첨단을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프가 거의 비슷하고, 콘스탄티노프 안에도 이제 그래서 도심으로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DRG라는 걸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도 몇 달 안에 함락이 가능하다. 이 전선 지도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가마솥이라 그러는데, 가마솥 모양으로 이제 여러 군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대들은 결국은 이제 가마솥을 닫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고 이런 걸 무한 반복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도네츠크 남부 지역, 지금 포크롭스크 남부 지역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포크롭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크라이나 막기 위해서 이제 끌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밑에가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포크롭스크보다 남쪽이 훨씬 많이 러시아가 진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주에도 상당히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요 밑에가 사실상 지금 전선이 굉장히 빠른데 거의 뭐 그 전략적으로 중요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포크롭스크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밑에 이제 약간 덜 중요한 지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지금 병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전선이 얇아가지고 잘 뚫린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이제 특히 부대 단대어들이 있는 이런 지역인데, 도네츠크 남부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전력을 집중해가 양쪽이 붙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깃발이 크게 있는 것은 이제 야전군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전군이 2개 정도 있고 우크라이나 1개 정도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부대가 훨씬 규모가 많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대원들이 탈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탈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떤 보고에 의하면 30%밖에 되지 않는다. 정원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밑에 이제 조공의 맨 밑에 남부 지역에 자포로지아하고 헤르손인데 자포로지아 주는 자포로지아라는 도시가 이제 그 주도인데 그쪽을 향해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전항도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데가 자포로지아라는 시고 그 밑에 지금 러시아군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 이쪽으로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빨간 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요새선입니다. 이 요새를 몇 겹으로 이렇게 방어해 놓고 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뚫기는 굉장히 힘들고 과거에 크림을 공격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한번 공격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헤르손 방향은 과거 2022년 9월 달에 러시아가 헤르손 그 드네프로강 북쪽에까지 진출해 있다가 이제 수몰이기 이제 그때 댐을 파괴해가지고 수몰시킬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강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갔다가 다시 후퇴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강 남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요걸 직접 공격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전선 전체가 붕괴되면은 우회해가지고 공격하든지 양쪽으로 공격하든지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강해서 공격하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황에 대해서 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전황에 대해서 인원 손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원 손실이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악화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인원이 없어가 지금 전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할까? 무기보다 인원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것은 일단 방공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중 폭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중심부의 미사일과 드론과 항공 폭격으로 엄청나게 폭격을 하는데 그거 뭐 전체 전장 지역은 원체 넓기 때문에 거기를 폭격하는 게 아니고 주요 그 병력 직결지나 그리고 무기고나 무기 생산 공장이나 주요 에너지 인프라나 이런 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수 피해는 없지만 민간인들 희생은 적지만은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 최근에 이제 키예프에 대해서도 공격을 좀 했거든요. 수도에 공격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정부 청사도 폭격을 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로는 협상은 가능성 거의 없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 손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원 손실이 보고도 굉장히 내러티브 워페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 손실을 겪고 있다는 게 처음부터 알려졌으면은 전쟁이 질게 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 손실을 숨겨가면서 상당히 잘 싸우고 있는 것처럼 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짜 보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일부 뭐 우크라이나 이제 묘지 상황인데 이 사람들 뭐 전사자들을 자꾸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항공 촬영으로 또 다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별하는 것도 있고 최근엔 해킹 자료가 나와가지고 뭐 보고 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시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지만 2시간 촬영한 거죠. 우리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촬영해봐야 뭐 한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2시간 동안 촬영했고 드론을 촬영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은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것을 제가 3년 반 동안 이걸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다른 여러 데이터보다 가장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전환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일일 데이터를 이렇게 최근까지 이렇게 어제까지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날짜로 이제 13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평가고요. 180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이걸 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실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쪽도 있고, 최근 해킹 자료가 몇 주 전에 나온 게 172만 명이 죽었고 실종됐다는 것이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과거보다 그 조금 최근에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1,100, 1,200명 선에 갔는데 지금 거의 1,400명에 가까운 50명을 넘는 하루에 한 1,400명 가까운 이런 손실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인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70세까지 지금 징병을 합니다. 60세 이상 70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자원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병력 부족이 시달리고, 이미 작년에 2024년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20몇 세인 러시아군하고 47세인 우크라이나군이 싸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차 대전 독일 사상자하고 비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한 뭐 석 달, 두 달 이렇게 남았을 거다. 제가 몇 달 전부터 3, 4개월 버티기 힘들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11월 정도 되면 아마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어떤 뭐 제가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그렇다 이런 것이지, 뭐 전쟁 끝내고 안 끝내고는 우크라이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현재로 지금 국가가 운영되기 힘든 상태고, 최근 해킹된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인원 손실은 BBC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스페인의 미디어 저널이라는 데서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어제 자료입니다. 지난주 자료도 12만 5,68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여기 실제로 확인된 것은 9만 8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실확인에다가 데이터가 확인 안 되는 걸 한 30% 정도 더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또 뭐 이름이 중복되는 게 한 30%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무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수치의 최대치는 한 20만 명을 좀 넘고요. 자기네들 제시하는 것은 12만 5천 명 정도는 죽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쟁에서 사망자의 한 5배가 부상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 부상을 입는 사람 중에서 한 40%에서 60%는 복귀를 합니다. 몇 달 안에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간단한 복귀를 하고, 이제 60%에서 80%는 복귀하고 20%에서 40%는 영구 복귀를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손실이라 그럽니다. 군에서 손실이라 그러는 것은 일단 부대에 다시 이제 전투에 참여 못하는 걸 손실이라고 합니다. 입장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없는 거죠. 그걸 손실이라 그러니까 사망, 실종, 부상, 포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망자의 즉 12만 5천 명에다가 여기에서 많으면은 2배, 적으면 2배, 많으면 3배까지 이제 실종 인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36만 명 수준의 러시아 손실이 일어났다. 부상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복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러시아는 매월 3만 명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러시아가 병력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우월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걸 돈을 주고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균 임금의 대여섯 배 되는 것을 이제 줍니다. 물론 군에 복무하면 사망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남는다면은 자기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죠. 자기 가족들이나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고 제대로 보상해주고, 또 이게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시골에 낙후된 지역에 그냥 단순 노동자로 지내던 사람들이, 특히 30대 이런 청년 인력들이 청장년이라 그럴까요? 한 30세까지 이런 인력들이 와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소득이 많이 생기고 가족들에 대해서 뭐 주택 혜택이나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돈으로 한다는 건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그냥 애국심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굉장히 성공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탈영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거 할 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동원하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쟁이 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2025년 뭐 작년 이번 한 6월 달까지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전사할 위험은 적은데 보상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위험이 적으니까 이제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 종결이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최근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한 2주 전 자료인데요. 한 1, 2주 전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을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전장 차단이라 그래요. 차단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군사력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고나 소위 말해서 그 뭐 무기 생산 공장 같은 데도 막 때리고 나토군이 와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는 직결지나 뭐 이런 데를 막 때립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화력이 엄청 여유가 있어서 전선에 몰입하지 않고 뒤에를 때린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굉장히 많고 물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이제 안쪽을 때리기 위해서 드론 같은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공 전력이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는 방공이 발달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격퇴를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막고 있는 게 나오고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가 맞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청사가 맞았다든지 우리 뭐 국방부 청사가 미사일에 맞았다든지 이런 것은 핵심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지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이제 거의 방공 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황을 좀 길지만 말씀드렸습니다.